네, 오늘 대선을 부탁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민심의 흐름과 대선 판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TV 토론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네, 어제 첫 TV 토론이었는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이제 경제였고 관세와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주제들이 좀 토론이 오갔었고 네. 네,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떤 후보에게 좀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까? 일단 기대 수준이란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그러면 어떤 정도의 기대를 하고 김문수 후보 그러면 어떤 정도의 기대를 하고 이런 기대 수준에 맞춰서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그냥 무승부였던 것 같아요. 가점을 특별히 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감점 요인이 크지 않고 해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좀 무미했다. 그러니까 간이 조금 안 맞았다고 할까 뭐 좀 무미했는데 그나마 약간 좀 맛이 있고 그 눈에 들어온 후보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단점은 사실 좀 예의 없음이랄까, 뭐 좀 그리고 공격적이랄까, 너무 지나치게 집요하게 자기를 뭐 이렇게 드러낸다 이런 정도의 어떤 단점이 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어저께는 목소리 톤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면서 공격을 집요하게 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데 단순히 공격을 집요하게 했다기보다는 준비는 좀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효타를 좀 날렸다 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크게 그래도 조금 발언이나 이러면서 좀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좀 있으셨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준비를 해왔냐면 어떤 공격에 왔을 때 이것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2017년도와 2022년도에 TV 토론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선 했고 2022년에 그렇죠. 본선이었는데 그때와 한번 비교하시면 그때는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했고 스스로 그리고 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어떤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가져갔어야 됐는데 비교해 보시면 이번은 굉장히 달라요. 스스로 어떤 공격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아요. 상대방들이 공격적인 이슈를 해왔을 때 그것을 얼만큼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희석시키느냐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사실은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후보가 할 만한 발언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호함,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이념이라든지 혹은 또는 어떤 뭐랄까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하고 나는 진짜 수권 정당으로서 보수 중도 진보의 모든 유권자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다.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공세가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커피 원가 120원 이 유세 중에 나왔던 발언이고 과거에도 했던 발언이고 호텔 경제론 같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그 흐름을 잡아왔다가 약간 실수한 듯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장점, 하천 정비 이 장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이렇게 했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의도는 이런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송추라든지 뭐 이렇게 이 계곡에 가면 정말 온갖 그 닭죽 팔거나 혹은 뭐 그런 백숙을 팔거나 하는 그런 불법 영업을 하는 그런 가게, 그러니까 그 식당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 환경오염에 절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6만 원의 닭죽을 파시려고 하시는데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여름에 고생을 하시는데 8,000원,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커피가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깨끗하게 모든 자연 환경을 정비한 다음에 업종을 전환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얘기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폄하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의도야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네. 정치의 발언에서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발언에 있어서도 사실 그 120원 원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원재료값이나 원두값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다른 문제인데 네. 여기 아시다시피 커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두값만이 아니라 그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브랜드 값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원가에 포함된 그런 이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제하고 120원이라고 원가를 얘기하고 8,000원에서 10,000원을 매출을 얘기하면 그 마진이 네. 전부 다 지금 커피를 파는 그 영업점들이 다 마진을 따고 폭리를 취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네. 그 여지에 대해서 저게 논쟁을 벌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길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 지금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관점이 될 것 같고 호텔 경제학이 좀 더 재밌어요. 호텔 경제학은 네. 이제 이 120원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네. 며칠 전에. 근데 호텔 경제학은 2017년에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다. 네. 인석 후보가 그걸 공격하면서 아니 2017년도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안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갖고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뭐랄까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반응을 그때 좀 감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120원보다는 120원은 전체적으로 효과는 이게 뭐야? 소상공인들이 지금 분노를 하잖아 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호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 철학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원가와 원재료 값을 헷갈렸다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이 경제의 어떤 구조에 대한 그런 그 이해에 네. 대한 문제이니까 지금 호텔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제가 커뮤니티 봤더니 뭐 계속 이 밈이 돌고 있더라고요. 어제 여러 가지 토론 말씀하신 대로 뭐 커피값이나 이제 호텔 경제론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네네. 그 이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관에 관련된 일종의 친중 논란이나 대북 송금 논란도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공세를 펼쳤는데 이런 부분이 평론가님 보셨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론이나 표심에 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시나요? 결정타는 없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도 네. 와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었어? 저렇게 대답해도 돼? 이런 정도의 어떤 결정타는 네. 없었는데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어떤 그 통상 협상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친중 문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미일 동맹까지 나왔습니다. 뭐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뤄야 될 부분으로 이제 전이 된 건 맞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재명 후보의 답변 중에 이겁니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계속 공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쉐라고 한다면 그것이 친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을 너무 옹호하는 것이고 그러다면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도다. 근데 그 다음 한 발언이 좀 주목이 돼요.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전 그게 왜 눈에 들어오냐면 사실 이 쉐쉐 발언이 왜 나왔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쉐쉐해야 된다 하면서 양안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쉐쉐 발언의 직전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격을 해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건 중국이 대만을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데 여기에 현상을 유지하자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석을 하면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상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니 윤 대통령도 사실은 거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네.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그 당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쉐쉐쉐쉐 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두 번의 TV 토론이 더 남았습니다. 네네. 이 TV 토론을 거쳐서 혹시 판세나 이런 부분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저께는 사실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각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이제 사회 부분과 정치 부분은 좀 더 뜨겁게 달궈질 거예요. 네.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 많으니까. 다만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김문수 후보가 가점도 없고 감점도 없다. 무승부다라는 건 뒤처진 후보가 무승부는 패배예요. 그러니까 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뒤처져 있는데 똑같은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격차를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TV 토론을 자기의 기회로 못 만든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에 앞서 있으니까 지금 현상을 유지해도 되지만 김문수 후보는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뭔가 TV 토론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킨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저는 캠프에서 그런 점들이 아마 어떻게 고민이 됐을 테고 사회나 혹은 정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이준석 후보에게 약간 어저께 좀 주도권을 뺏겼다는 느낌이 캠프에서 들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보다 더 앞서서 어떤 이슈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지금 이 판세를 뒤집을 만한 계기가 만들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대로도 아마 어제 토론을 바탕으로 각 캠프에서도 또 다른 토론 전략으로 이제 두 번째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한국갤럽의 좀 여론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던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고 김문수 후보와 2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결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을 자신의 온전한 어떤 드라마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도 하지만 이번에 사실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점은 이 당이 아직도 정당 민주주의를 좀 훼손하는 어떤 그런 탑다운 방식의 그런 절차를 억압적으로 좀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 이게 단점이라면 장점은 그런데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가장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건 당원이 그것을 제대로 결정을 하고 당원의 의사가 반영된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에 당원들이 사실 만들어준 후보예요. 그렇잖아요. 주류들이 자신들의 인위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걸 당원들이 막아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서사인데 이 서사를 온전히 홍보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당원들이 낙점한 당원들이 옹립해준 그런 후보다라는 것을 밀어붙이면서 그 힘으로 사실 지지율에 출렁거리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왜 한계가 있었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당의 비주류예요. 워낙 이 당에 좀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의 어떤 주류와 손을 잡지 아니하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주류와 손을 잡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드라마틱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다. 그렇지만 저는 내세웠어야 됐다. 어쨌든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큰 홍보 상품인데 그 상품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지지도에서 나타나는 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쳐도 사실 지금 오차 범위 바깥이다. 이재명 후보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형이 바뀔 건가에 대한 어떤 단초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10% 내외로 접근해야 됩니다. 갤럽에서만 얘기한다면 10% 내외로 접근해야
여기서 몇 퍼센트만 더 하면 우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추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라든지 몇 가지 모멘텀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니 단일화해도 이건 오차 범위가 아니라 아직도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단일화라는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지형을 출렁거리게 만들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 김문수 후보의 좀 확장력의 한계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좀 두 자릿수 득표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이준석 후보가 사실 개혁신당이고 개혁신당의 어떤 당세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홍보가 못 미쳐요. 양당이 어마어마한 물량 모사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차부터 뭐.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진짜 노리는 건 TV 토론 아닐까요? 어저께도 사실 되게 선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지지율에 이 변화가 있으면 그만큼 거기서 힘을 받을 거예요. 현재는 단단히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TV 토론이 이준석 후보가 믿는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갤럽 조사를 보면서 사실 영남 지역과 이제 주로 이제 TK, PK 지역의 지지도도 굉장히 주목해 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34%를 기록했고 PK에서도 41%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20대 대선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포인트가 상승을 한 건데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TK와 PK가 결집할 거예요. 저 결과 때문에. 지금 저 결과는 사실 적극적으로 TK와 PK가 찍을 만한 후보가 없어. 내지는 내가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지금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내지는 후보 단일화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효과는 있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TK와 PK의 이 결과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후보는 사실 호남이 대주주잖아요. 이 대주주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영남 후보가 영남에서 얼만큼 가져오느냐를 늘 전략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PK 출신인데 PK에서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 얼만큼 가져오고 또 TK와 PK를 분리하는 그런 그 전략, 그럴 수 있는 후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호남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호남 그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득표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 지금 TK와 PK의 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보면서 TK에서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PK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전폭적으로 더 지지를 해야지. 이건 진짜 우리가 좀 더 나서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어. 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김문수 후보 측의 TK, PK가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저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데 저 여론조사 결과는 결정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을 더 높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 TV 토론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들의 그 개헌 공약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뭐 결선 투표제 등을 구상으로 핵심으로 한 여러 가지 개헌 구상 안들을 자세하게 좀 제안을 했었고 김문수 후보도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좀 개헌 논의가 대선 국면에서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개헌을 이야기하면 개헌이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누구는 개헌을 얘기하고 누구는 개헌 나중에 해 한다면 개헌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그 안에 디테일하게는 서로 부딪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임제와 중임제 때문에 이건 러시아 푸틴을 지금 푸틴의 어떤 장기 집권처럼 갈 거야라고 국민의힘이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4년 연임제가 좀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임이 안 되면 무조건 뭐 퇴임을 해야 돼. 아까 더 이상 이제
이 선거에 나올 수 없어라든지 이런 규정을 하지 않고 4년 연임제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푸틴처럼 한 번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저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4년 중임제는 또 미국식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식과 러시아식의 연임제와 중임제 논쟁 뭐 이건 계속 있을 텐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양 후보를 뭐 이렇게 판가름하는 어떤 기제가 아니라서 이야기거리는 되겠지만 개헌 자체가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한 게 그걸 노렸다. 예를 들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사실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개헌 이야기를 뛰어들므로써 개헌 이슈 자체를 희석시키거나 지우려는 의도였다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부연을 드리면 어쨌든 잠시 뒤에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모실 텐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나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이 연임에 대한 적용은 이제 재임 중 대통령에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연임 부분에 좀 선을 그은 부분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에서도 계속 공세를 하고는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논란식으로 흘러가진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서로 그런 약간 셈법들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이러한 윤 대통령의 탈당이 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 뭐 여러 전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은 언제나 전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상한 부분이 예상대로 된 거는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당이 진짜 탈당을 했네? 라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데 아니 탄다 그렇고 이제 비판을 받더니 이제서야 탈당하네. 그러면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아까와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한 어떤 표현이. 근데 이번 게 와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네. 그나마 좀 윤 대통령이 좀 이제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지 않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탈당을 하고 근데 탈당해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네. 뭐 쭉 보면은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아직도 그럼 탈당을 했는데 뭔가 마음은 두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결정적으로 뭐 이 보수 지지층이 이제 실망을 했다거나 또는 새로운 중도나 혹은 또 부동층이 합세를 했다거나라는 정도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격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떤 족쇄 하나를 풀어준 느낌, 그 정도는 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